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더 헌신할수록 더 공허해지는 이 역설. 오늘은 정주영 회장의 삶에서 발견한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실용적인 가족관계 팁을 원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배워온 헌신의 의미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가족 생각이 납니다. 오늘 아이들 도시락은 뭘 싸야 하나? 남편 와이셔츠는 다려놨나? 부모님 병원 예약은 언제였나? 머릿속이 가족 일정으로 가득 찹니다.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늘 미룹니다. 내일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아이들 크면 하지 뭐.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였을까요? 친구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대답이 막힙니다. 나는 괜찮아. 가족들이 건강하면 됐지. 이렇게 말하지만 속은 텅 빈 느낌입니다.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특정한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배우자는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어디서나 들립니다. 드라마에서, 책에서, 주변 어른들의 말에서 당신은 이게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랑의 레시피가 아니라 자기 파괴의 레시피입니다. 당신이 희생할수록 당신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취미를 포기합니다. 그 다음은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은 꿈입니다. 그 다음은 정체성 자체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건 역할뿐입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딸. 하지만 나는 어디 갔을까요? 당신이 사라지면 줄 것도 없어집니다. 빈 컵에서는 물을 따를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족에게 뭔가를 줄 수 있을까요? 지쳐서 짜증만 냅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납니다.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엄마가 왜 이래? 왜 요즘 예민해? 내가 만난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20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지만 포기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림 그리는 게 좋았지만 그만뒀습니다. 아이들 학원 데려다주는 시간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끊었습니다. 엄마가 놀러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자녀들이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큰아이가 대학 기숙사로 떠나던 날, 그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지? 엄마라는 역할이 사라지자 남은 게 없었습니다. 20년간 자신을 지워온 대가였습니다. 더 슬픈 건 자녀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아이들은 명절에도 잘 안 왔습니다. 엄마와 있으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항상 말했으니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 말이 사랑처럼 들렸을까요? 아닙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에게 빚진 것 같았고 그 빚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녀가 준 건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이었습니다. 희생은 보이지 않는 계약서를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뭔가를 줘야 해. 감사해야 해. 자주 와야 해. 내 말을 들어야 해. 하지만 아무도 그 계약서에 사인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걸 했나요? 내 꿈은 뭐였나요? 내가 좋아하는 건 뭐였나요? 이 질문들에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희생의 덫에 깊이 빠진 겁니다. 이 질문을 수첩에 적어두고 매일 확인하세요. 당신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가족을 희생시켰을 거야. 그들은 이기적이어서 성공한 거야. 가족보다 자기 욕심을 앞세웠으니까 높은 곳에 올라간 거겠지. 이런 편견이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의 삶은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강원도 통천의 작은 마을, 먹고 살기도 힘든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농사를 이어받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장남이 집안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16살 정주영은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이 좁은 세상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더 큰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했습니다. 집을 떠나겠다고. 아버지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불효자식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가족을 버리느냐고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혀를 찼습니다. 저 아이는 폐륜하다. 부모 속 썩이는 놈이다. 그 시대에 장남이 집을 나간다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주영은 떠났습니다. 주머니에는 겨우 몇 푼의 돈, 아버지의 원망 섞인 눈빛을 뒤로하고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집에 남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는 만족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착한 아들이라고 칭찬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주영 가족은 평생 가난했을 겁니다. 그는 작은 논밭을 물려받아 근근히 살았을 겁니다. 자녀들도 똑같은 가난을 대물림 받았을 겁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상 점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자동차 수리공이었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사업이 망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는 현대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한국 경제를 이끄는 기업을 세웠습니다. 수만 명에게 일자리를 줬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가난해서 구했습니다. 형제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셨습니다. 만약 그가 16살에 효도를 택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꿈을 최대한 실현했습니다. 그 결과가 가족에게도 더 큰 선물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게 가족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펼치는 게 진짜 가족을 위한 길입니다. 정주영이 가족에게 준 건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70대의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말렸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는 현대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80대에는 솥대를 몰고 북한에 갔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배운 건 뭘까요? 아버지의 희생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불가능은 없다는 것, 자신의 길을 가라는 것. 이게 진짜 유산입니다. 만약 정주영이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면, 집에 남아서 농사를 지었다면, 부모님 말씀을 따라서 안전한 길만 걸었다면, 그는 평범한 농부로 살다가 사라졌을 겁니다. 후손들에게 남긴 건 가난과 체념뿐이었을 겁니다. 당신이 포기한 꿈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가족 때문이라고 정당화한 그 꿈, 진짜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변화가 무서워서, 도전이 부담스러워서, 실패가 두려워서 안전한 핑계를 찾은 건 아닐까요? 정주영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게 이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자신이 충만할 때 진정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을. 세 번째 진실입니다. 희생은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 반드시 그 값을 치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가족이 행복하면 돼요. 정말 그럴까요? 마음 한구석을 들여다보세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명절에 자녀가 늦게 오면 서운합니다. 배우자가 고맙다는 말을 안 하면 화가 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희생의 본질입니다. 희생은 사실 거래입니다. 보이지 않는 계약서입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는 뭔가를 돌려줘야 해.
감사해야 해. 순종해야 해. 자주 연락해야 해. 내 말을 들어야 해.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분노가 폭발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듣는 사람은 숨이 막힙니다. 빚진 것 같고, 갇힌 것 같고, 도망칠 수 없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 인질극입니다. 진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충만함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겁니다. 주고 나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줍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 자체가 기쁘니까요. 한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학원, 해외 유학. 자신은 낡은 차를 타면서 아이 교육비에 수천만 원을 썼습니다. 본인 옷은 10년째 똑같은 걸 입으면서 아이 옷은 명품으로 사줬습니다. 아이가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해외 유학도 갔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희생이 결실을 맺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다가오면 아버지는 초조해졌습니다. 아들이 올까? 며느리도 같이 올까? 손주는 데려올까? 전화가 오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연락이 올까? 안 오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느 명절 아들이 바쁘다고 못 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폭발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투자했는데. 내 학비로 수천만 원을 썼어. 유학비로 얼마를 썼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잘 사는 게 다 누구 덕분이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나는 부탁한 적 없는데. 아버지가 알아서 해준 건데. 이제 와서 왜 청구서를 들이미는 거지? 그 이후 아들은 더 멀어졌습니다. 명절에는 억지로 왔지만 얼굴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의무감으로 오는 겁니다.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진심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더 서운했고 더 화가 났습니다. 이게 희생의 결말입니다. 아버지는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에는 수익을 기대합니다. 아들의 시간, 관심, 순종, 효도. 이것들이 수익이었습니다. 아들은 평생 빚진 사람처럼 살게 됐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빚을 갚는 겁니다.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진짜 사랑이 자랄 수 있을까요? 둘 다 불행합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했다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갔다. 너도 내 길을 가라. 내 이름에 기대지 말고 네 힘으로 해라.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자유를 주는 사랑, 빚을 지우지 않는 사랑. 가족에게 화가 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화의 밑바닥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당신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메모장을 꺼내서 적으세요.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 정직하게 답하세요. 이게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희생을 멈추세요. 그리고 진짜 사랑을 시작하세요. 대가 없이 주는 사랑. 그건 당신이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네 번째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잃으면 줄 것도 없어집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신은 대답합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예요. 또는 아내예요. 또는 누군가의 딸이에요. 그 다음은요. 침묵이 흐릅니다. 그 외의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당황스러운 순간입니다. 역할 말고 나는 누구일까요? 엄마라는 이름을 빼면, 아내라는 타이틀을 빼면 남는 게 뭘까요? 텅 빈 공간만 느껴집니다. 나라는 사람이 역할 뒤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당신이 사라지면 당신의 에너지도 사라집니다. 정체성 없는 사람은 영감을 줄 수 없습니다. 빈 그릇에서는 아무것도 따를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족에게 뭔가를 줄 수 있을까요? 자녀들은 당신의 희생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배웁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봅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흡수합니다. 당신이 살아있지 않으면 가르칠 것도 없습니다. 정체성을 잃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뭘 배울까요? 어른이 되면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 부모가 되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 행복은 나중으로 미뤄야 한다는 것. 이게 대물림됩니다.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8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일에 도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쉬세요. 손주나 보세요. 인생 다 사셨잖아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솥대를 몰고 북한에 갔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해서였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위험하지 않냐고. 이제 그만하라고. 하지만 정주영은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나이는 그에게 핑계가 아니었습니다. 은퇴는 그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정주영으로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정주영으로. 그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배운 건 뭘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도전은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게 진짜 교육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만약 정주영이 60세에 은퇴해서 집에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손주 돌보고 TV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면 자녀들은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나이 들면 포기하는 거구나. 은퇴하면 할 일이 없구나. 늙으면 쓸모 없어지는 거구나. 하지만 정주영은 정반대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90세에도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90세에도 살아있었습니다. 숨만 쉬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죽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눈빛은 어떻습니까? 거울을 보세요. 그 눈에 생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쳐서 죽어 있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죽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을 잃은 겁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무용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춤을 추는 게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춤을 그만뒀습니다. 엄마가 춤을 춘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도 없었고 체력도 없었고 핑계는 많았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이제 시간이 생겼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이제 다시 춤춰보는 게 어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나이도 많고 몸도 굳었어. 이제는 못해.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춤추는 자신을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년간 엄마로만 살면서 무용가였던 자신을 죽였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녀의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딸도 춤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택했습니다. 왜? 엄마를 보고 배웠으니까요. 여자는 결혼하면 자기 꿈을 포기하는 거라고. 이게 대물림입니다. 종이를 꺼내세요. 나는 누구다라는 문장을 10개 완성해 보세요. 단, 가족 역할은 빼고요. 엄마도, 아빠도, 아내도, 남편도 아닌 순수하게 당신 자신에 대한 것만 적으세요. 5개도 못 채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심각하게 자신을 잃은 겁니다. 이건 위급 상황입니다.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되찾기 시작하세요. 포기했던 취미 하나, 잊고 있던 관심사 하나, 꿈꿨던 모습 하나. 당신이 살아있어야 가족도 삽니다. 당신이 충만해야 가족도 충만해집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가족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5번째 진실입니다. 고통받는 것으로 정체성을 만들지 마세요. 나만큼 힘든 사람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친구들과 모여서 누가 더 바쁜지, 누가 더 힘든지 경쟁합니다. 나는 밤 12시까지 일해요. 나는 주말에도 쉬는 날이 없어요. 나는 시부모까지 모셔요. 마치 고통 올림픽 같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왜 우리는 고통을 자랑할까요? 왜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이 되려고 할까요?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고통에서 얻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은 도덕적 우월감을 얻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도 견디고 있어.
나는 이렇게 희생하고 있어. 그러니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 논리가 작동합니다. 고통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고통받는 사람은 요구할 권리를 얻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네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너는 감사해야지. 고통이 무기가 됩니다. 남을 통제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놓지 못합니다. 행복해질 기회가 와도 거부합니다. 왜? 고통 없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순교자 정체성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중독입니다. 고통의 중독.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20년간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진짜로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웠고 시아버지는 무뚝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늘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늘 또 이랬어. 나는 정말 힘들어. 아무도 내 고생을 몰라. 친구들은 동정했습니다. 안 됐다고, 대단하다고,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반응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드디어 자유야.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어.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좀 쉬어. 모두가 그녀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고통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안 도와줘요. 자녀들이 자주 안 와요. 몸이 여기저기 아파요. 새로운 불평거리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시부모도 안 계신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녀는 화를 냈습니다. 너희는 내 고통을 몰라. 그리고 더 많은 고통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마치 고통을 지키려는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그녀의 정체성이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20년간 나는 고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으로 관심을 받았고, 동정을 받았고, 도덕적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자 자신도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행복해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왜? 행복하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으니까요. 행복하면 친구들이 관심을 안 주니까요. 행복하면 요구할 권리가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고통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순교자 콤플렉스입니다. 고통으로 정체성을 만드는 겁니다.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 가장 힘든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이것이 되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왜? 아무도 당신을 비난할 수 없으니까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덫입니다. 고통이 정체성이 되면 행복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당신을 파괴하니까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빼앗아가니까요. 그래서 계속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정주영을 보세요. 그의 정체성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으로 정체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앞으로 갔습니다. 고통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이것을 이루었는데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고통을 내세우며 무엇을 얻고 있나요? 동정입니까? 관심입니까? 도덕적 우월감입니까? 요구할 권리입니까? 비난받지 않을 방패입니까? 이 질문이 불편합니다. 나도 압니다. 하지만 대답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이게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이 고통에 중독돼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심하세요. 나는 이제 고통이 아니라 행복으로 정체성을 만들겠다고. 나는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만한 사람이 되겠다고. 나는 순교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메모장에 적으세요. 매일 읽으세요. 이게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겁니다. 6번째 진실입니다. 경계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침범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면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가족이 뭔가를 요청하면 무조건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시간도, 내 공간도, 내 에너지도 경계가 없습니다. 가족 앞에서 나는 투명 인간입니다.
나의 필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자녀가 숙제를 못하면 내 책임입니다. 배우자가 기분이 안 좋으면 내가 고쳐야 합니다. 부모님이 불편하면 내가 달려가야 합니다. 경계선이 없으니 모든 게 내 일이 됩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자기 파괴입니다. 건강한 사랑에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은 네가 해야 해. 이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정주영을 보세요. 그는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경계를 지켰습니다. 사업 결정에 가족 감정이 개입하지 않게 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했습니다. 이것이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가족 회사니까 형제가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친형제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서운해했습니다. 우리가 남이야? 피를 나눈 형제인데 왜 이렇게 매정하게 구는 거야?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너무 차갑다. 가족도 챙기지 않는다. 하지만 정주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무능한 형제를 고용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망하면 수천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 직원들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한 형제를 위해 수천 가족을 희생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경계선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당장은 냉정해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모두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무한한 희생이 아니라 명확한 경계가 더 많은 사람을 지켰습니다. 만약 정주영이 경계 없이 가족 요구를 다 들어줬다면 어땠을까요? 능력 없는 형제들이 회사 요직을 차지했을 겁니다. 의사결정이 엉망이 됐을 겁니다. 결국 회사는 무너졌을 겁니다. 형제들도 직원들도 모두가 망했을 겁니다. 경계선이 모두를 살렸습니다. 형제들은 각자의 길을 찾았습니다. 정주영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성공했습니다. 그게 더 건강했습니다. 의존하지 않았으니 자립했습니다. 빚진 느낌이 없으니 관계도 편했습니다. 한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경계선이 없었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이 아직도 매일 전화합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엄마 저거 사줘. 엄마 여기 와줘. 그녀는 모든 요청에 응합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이제 30인데 좀 놔둬. 혼자 하게 내버려둬. 하지만 어머니는 못합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못 봐. 내가 도와줘야지.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30이 넘어도 독립하지 못합니다. 작은 문제도 혼자 해결 못합니다.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른이 됐습니다. 결혼도 못합니다. 어떤 여자도 이 마마보이를 견디지 못하니까요. 이게 사랑의 결과일까요? 아닙니다. 경계 없는 헌신이 아들을 무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도와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방해했습니다. 아들의 성장을 막았습니다. 독립할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 거절입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네가 해야 해. 나는 도와줄 수 없어.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이게 상대를 존중하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정주영이 자식들에게 돈을 쉽게 주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벌어라. 아버지 이름에 기대지 마라. 이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자식들을 믿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번 주에 한 번은 아니오라고 말해보세요. 가족이 요청할 때 당신이 정말 할 수 없거나 하고 싶지 않으면 거절하세요. 미안하지만 이건 안 돼. 이 문장을 연습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죄책감을 견디세요. 이게 정상입니다. 평생 경계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경계를 그으면 불편합니다. 가족도 당황합니다. 왜 갑자기 이래? 하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이게 건강해지는 과정입니다. 경계선은 연습할수록 쉬워집니다. 처음 아니오는 힘듭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씩 쉬워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족이 적응합니다. 스스로 하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당신의 아니오는 당신의 예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모든 것의 예라고 하면 당신의 예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계가 있으면 당신이 예라고 할 때 그게 진심이 됩니다. 7번째 진실입니다. 빈 컵에서는 물을 따를 수 없습니다. 지쳐서 가족에게 짜증을 냅니다.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당신에게서 뭔가를 가져가려 합니다. 배우자는 관심을 원합니다. 자녀는 시간을 원합니다. 부모는 돌봄을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텅 빈 컵입니다. 누군가 컵에 손을 뻗지만 나올 게 없습니다. 당신은 미안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부족합니다. 왜? 당신 자신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이 먼저 충만해야 합니다. 자신의 컵이 가득 차야 흘러넘쳐서 남을 적십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성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물을 마시는 게 이기적입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달리기 위해 필요합니다. 정주영을 보세요.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계속 충전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연구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대화했습니다. 여행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이 모든 게 그의 연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90세까지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지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줄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직원들에게, 가족에게, 사회에 그가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아십니까? 비상 상황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본인 것을 먼저 쓰고 타인을 도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먼저 쓰러지면 아무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가 이 원리를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늘 지쳐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됐습니다. 자녀들이 놀아달라고 하면 귀찮았습니다. 아내가 대화하자고 하면 피곤했습니다. 주말에는 소파에 누워서 TV만 봤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지쳐 보여. 뭔가 해봐. 취미라도 가져. 그는 생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족 먹여 살리느라 바쁜데 취미는 무슨. 하지만 아내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는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조깅. 처음에는 가족이 불평했습니다. 왜 아침에 집 비워? 우리랑 같이 있어야지.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한 번 오전 2시간을 등산에 썼습니다. 처음 몇 주는 죄책감이 컸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만 즐기는 것 같아.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변했습니다. 자녀들과 놀 때 더 인내심이 생겼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아내와 대화할 때 더 집중했습니다. 짜증이 줄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느꼈습니다. 아빠가 달라졌어.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좋아 보여. 아내도 말했습니다. 당신 표정이 밝아졌어.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채우는 게 가족을 위한 최선이라는 것을. 자신이 충만하니 자연스럽게 흘러넘쳤습니다. 당신의 컵을 채우는 게 뭡니까? 운동, 독서, 친구 만남, 취미, 혼자만의 시간, 자연, 음악,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하는 겁니다. 미루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종이를 꺼내세요. 당신을 충전시키는 것 3가지를 적으세요.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그냥 운동이 아니라 아침 6시 30분 조깅. 그냥 독서가 아니라 매일 밤 9시 30분 책 읽기. 구체적일수록 실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에 그중 하나를 위해 최소 1시간을 투자하세요. 달력에 표시하세요. 약속처럼 지키세요. 가족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이건 당신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가족을 위한 겁니다. 죄책감을 느낀다면 비행기, 산소 마스크를 떠올리세요. 당신이 먼저 숨을 쉬어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충전돼야 가족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나만을 위한 시간이 낯설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몇 주 후면 차이를 느낄 겁니다. 더 참을성 있어집니다. 더 긍정적이 됩니다.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빈 컵으로는 아무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컵을 가득 채우세요. 그리고 흘러 넘치게 하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희생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나오는 사랑. 그게 지속됩니다. 그게 모두를 살립니다. 8번째 진실입니다. 희생은 죄책감이라는 무기를 만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한 적이 있습니까?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 압니다. 듣는 사람은 숨이 막힙니다. 가슴이 짓눌립니다. 빚진 것 같고, 갇힌 것 같고, 도망칠 수 없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언어가 아닙니다. 통제의 언어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너는 감사해야 해. 보이지 않는 계약서를 들이밉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계약서에 사인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왜 상대방이 빚을 져야 합니까?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 인질극입니다. 정주영은 자식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갔다. 너도 내 길을 가라. 내 이름에 기대지 말고 내 힘으로 이뤄라. 이게 자유를 주는 사랑입니다. 빚을 지우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감사했지만 억눌리지 않았습니다. 존경했지만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딸 교육비를 위해서였습니다.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딸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딸과 시간을 보내야 했으니까요. 딸이 커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직업이 불안정했습니다. 성격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반대했습니다. 딸은 처음에 어머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요. 우리 잘 맞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카드를 꺼냈습니다.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대학도 포기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모든 걸 너한테 쏟아부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말도 안 듣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딸은 무너졌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 그렇게 많이 희생했는데. 내가 이기적인 건가? 엄마 말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녀는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 남자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딸은 아직도 혼자입니다. 이제 35입니다. 결혼 정년기를 지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또 반대할까봐 두렵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왜? 엄마가 나를 위해 희생했으니까. 내가 원망하면 나쁜 딸이니까. 그래서 속으로만 삭힙니다. 관계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명절에 만나지만 진짜 대화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딸을 위해서 한 건데 왜 사이가 나빠진 거지? 나는 사랑해서 그런 건데. 하지만 딸이 느낀 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통제였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희생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가면을 쓴 조종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처음부터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요?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나는 내 선택으로 너를 키웠어. 그건 내 기쁨이었어. 너는 나한테 빚진 게 없어. 네 인생을 살아. 네가 행복하면 그게 나한테 최고의 선물이야. 이렇게 말했다면 딸은 자유로웠을 겁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되 억눌리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잘못되든 옳든 그건 딸의 인생이었을 겁니다. 둘의 관계는 건강했을 겁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가족에게 내가 너를 위해로 시작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죄책감 유발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조종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하세요. 앞으로는 다르게 표현하세요. 나는 이것을 선택했다. 그건 내 결정이었고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너는 나한테 빚진 게 없다. 이렇게 말하세요. 이게 진짜 사랑의 언어입니다. 당신의 선택에 책임지세요. 하지만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당신이 희생을 선택했다면 그건 당신 일입니다. 상대방이 갚아야 할 빚이 아닙니다. 이 구분이 명확해야 건강한 관계가 가능합니다. 메모장을 꺼내세요. 내가 가족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적어보세요. 감사, 순종, 시간, 관심, 무엇이든 정직하게 적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이 기대가 정당한가? 아니면 내가 만든 빚인가? 희생을 멈추세요. 그리고 자유로운 사랑을 시작하세요. 죄책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는 사랑. 그게 진짜입니다. 9번째 진실입니다. 가족을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가 30인데도 모든 걸 대신 해줍니다. 빨래, 청소, 요리, 심지어 은행 업무까지. 배우자가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밥 어떻게 하는지, 세탁기 어떻게 돌리는지, 아이 학교 일정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내가 없으면 이 집이 돌아가겠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다른 게 숨어 있습니다. 통제 욕구입니다. 가족이 당신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래야 당신이 중요하니까. 그래야 당신의 존재 이유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를 무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장을 막는 겁니다. 독립할 기회를 빼앗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를 약하게 만듭니다. 진짜 사랑은 독립성을 키워줍니다. 상대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게 만듭니다. 당신이 없어도 괜찮게 만듭니다. 이게 무섭게 들립니까? 나 없이도 괜찮다니 서운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정주영은 자식들을 독립적으로 키웠습니다. 내 힘으로 이뤄라. 아버지 이름에 기대지 마라. 네 능력을 증명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냉정해 보입니까? 하지만 이게 진짜 유산입니다. 그의 아들 중 한 명이 사업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충분히 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아버지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거절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벌어라. 내 돈에 기대지 마라. 아들은 서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안 도와주는 거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부자면서 자식은 안 돕네. 인색하다. 하지만 정주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결국 스스로 길을 찾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투자자를 설득했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실패도 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몇 년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때 돈을 줬다면 나는 영원히 아버지 그늘에서 못 벗어났을 거예요. 스스로 이루어봤기 때문에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고맙습니다. 거절이 진짜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한 어머니를 압니다. 정반대였습니다. 아들이 40이 넘었는데도 모든 걸 해줬습니다. 아들이 이혼하자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기뻤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어. 이제 내가 돌봐줘야지. 매일 아침 밥을 차려줬습니다. 빨래를 해줬습니다. 방 청소를 해줬습니다. 아들은 직장만 다니고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마치 호텔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행복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 나는 중요해. 5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혼자입니다. 데이트를 해도 길게 가지 못합니다. 여자들이 떠납니다. 왜? 40 중반 남자가 엄마한테 모든 걸 의존하니까. 빨래도 못하고 요리도 못하고 청소도 못합니다. 어떤 여자가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아들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립니다. 작은 문제도 해결 못 합니다. 왜? 평생 엄마가 다 해줬으니까, 혼자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어머니는 걱정합니다. 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거울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아들의 날개를 꺾었다는 걸. 진짜 사랑은 때로 냉정합니다. 이건 네가 해. 나는 안 도와줘. 혼자 해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서툴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힘들어할 겁니다. 당신은 보기 힘들 겁니다. 도와주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참으세요. 그게 성장입니다. 서툰 게 정상입니다. 실패해야 배웁니다. 힘들어야 강해집니다. 당신이 개입하면 그 기회를 빼앗는 겁니다. 정주영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자식들이 자기 없이도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도 스스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부모의 목표입니다. 평생 의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독립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족이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당신이 대신하는 일을 찾아보세요. 종이에 리스트를 만드세요. 솔직하게 적으세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하나씩 그만하세요. 처음엔 불편합니다. 가족도 불평합니다. 왜 갑자기 안 해줘?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어. 그래서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세요. 서툴러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계속 해봐. 이게 격려입니다. 당신의 목표를 기억하세요. 당신 없이도 잘 사는 가족. 이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의존적인 가족이 아니라 독립적인 가족. 이게 진짜 사랑의 결과입니다. 10번째 진실입니다. 꿈을 포기하면 영원히 죽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말하며 꿈을 미뤘습니다. 아이들 크면 하지. 은퇴하면 하지. 여유 생기면 하지.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커도 새로운 핑계가 생깁니다. 손주를 봐야 해. 부모님을 모셔야 해. 핑계는 끝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꿈이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나? 여행을 가고 싶었나? 사업을 하고 싶었나? 희미합니다. 너무 오래 묻어뒀더니 형태가 사라졌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반복됩니다. 살아있다기보다 존재하는 느낌입니다. 포기한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남아서 썩어갑니다. 그 부패가 우울로 나타납니다. 분노로 나타납니다. 무기력으로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유를 모릅니다. 하지만 이유는 명확합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주영을 보세요. 그는 90세까지 꿈을 꿨습니다. 80대에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제 쉬세요. 하지만 그는 현대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90세가 넘어서도 북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솥대를 몰고 휴전선을 넘었습니다. 미친 짓이라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했습니다. 왜? 꿈이 있었으니까. 도전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그는 90세에도 살아있었습니다. 눈빛이 죽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게 그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화가로 어떻게 먹고 사냐?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라. 그는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대출을 갚았습니다. 아이 교육비를 댔습니다. 그림? 그런 건 잊었습니다. 현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정년 퇴직했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림 그려봐. 평생 하고 싶었잖아. 그는 화방에 갔습니다. 붓과 물감을 샀습니다. 캔버스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앉았습니다. 캔버스 앞에. 하지만 붓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40년간 그리지 않았더니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림 그리는 자신을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내 인생을 살지 못했다. 평생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았다.
가족을 위한다고,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렇게 자신을 죽였다. 이제 와서 다시 살아나려 하니 방법을 모르겠다. 더 슬픈 건 가족이었습니다. 아내는 그가 불행한 줄 몰랐습니다. 40년간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었으니까. 자녀들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꿈을 포기했다는 걸. 그들은 아버지가 자신들을 위해 희생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만약 그가 젊었을 때 화가의 길을 갔다면 가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을 겁니다. 눈빛이 빛났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을 겁니다. 꿈을 향해 가는 모습을. 그게 더 큰 유산이었을 겁니다. 정주영이 자녀들에게 준 게 뭡니까? 돈이 아닙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도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불가능에 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교육입니다. 종이를 꺼내세요. 당신이 포기한 꿈을 하나 적으세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무시하세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목소리를 무시하세요. 그냥 적으세요. 정직하게. 이제 그 꿈과 관련된 작은 행동 하나를 오늘 하세요. 책 한 권 주문하기, 수업 검색하기, 도구 하나 사기, 관련 커뮤니티 찾아보기.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늦었다고요? 정주영은 80대에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몇 살입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실패할까봐 두렵다고요? 지금 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후회합니다. 20년 후에도 후회합니다. 죽을 때까지 후회합니다. 가족이 반대한다고요? 그들은 당신의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하고 싶어 합니다. 죄책감에서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꿈을 살리세요. 지금 당장, 오늘, 이 순간, 미루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꿈이 완전히 죽기 전에, 영원히 썩어 없어지기 전에. 시작하세요. 작게라도, 천천히라도. 하지만 시작하세요. 꿈을 사는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꿈을 죽인 사람은 숨만 쉽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선택하세요. 지금. 11번째 진실입니다. 이기심과 자기 사랑을 구분하세요. 이기적이라는 말이 두렵습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을 계속 억누릅니다. 네네네. 항상 예라고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폭발합니다. 모두가 놀랍니다. 왜 갑자기 저래? 우리는 이기심과 자기 사랑을 헷갈립니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이기심은 타인을 해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남을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이건 나쁩니다. 하지만 자기 사랑은 다릅니다. 자신을 돌보면서 타인도 존중하는 겁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되 남을 해치지 않는 겁니다. 건강한 경계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정주영의 자기 사랑은 이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만 명에게 일자리를 줬습니다. 한국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만약 그가 이기적이었다면 회사 돈을 빼돌렸을 겁니다. 직원들을 착취했을 겁니다. 불법을 저질렀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추구하되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게 자기 사랑과 이기심의 차이입니다. 비행기 비상 상황을 또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산소 마스크를 먼저 쓰는 게 이기적입니까? 아닙니다. 현명한 겁니다. 당신이 살아야 옆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둘 다 죽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 아침을 차렸습니다. 자신은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점심은 남은 반찬으로 대충 때웠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가족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가족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으니까요.
밥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집안일도 못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 의존했구나. 의사가 말했습니다. 쉬셔야 합니다. 자신을 돌보셔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게 이기적인 건가? 하지만 의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퇴원 후 그녀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대신 6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1시간을 운동에 썼습니다. 가족은 불평했습니다. 왜 아침 안 차려줘? 우리 배고픈데. 그녀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직접 해먹어.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죄책감이 컸습니다. 나는 나쁜 엄마야. 가족을 돌보지 않아.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변화가 보였습니다. 그녀의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짜증이 줄었습니다. 가족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투덜댔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남편이 아침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집안일을 나눠서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왜? 어머니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분노가 없어졌으니까요. 자신을 돌봤으니 남도 돌볼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자기 사랑이 모두를 살렸습니다. 이기적이라는 비난이 두렵습니까? 그 비난을 분석해 보세요. 누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합니까? 대부분 당신의 희생으로 이득을 보던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그들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재정의하세요. 나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랑을 선택한다. 나는 자기 파괴가 아니라 자기 사랑을 선택한다. 나는 일시적 희생이 아니라 장기적 건강을 선택한다. 메모장에 적으세요. 매일 읽으세요. 이번 주에 당신을 위한 선택을 하나 하세요. 운동, 취미, 친구 만남, 혼자만의 시간. 뭐든 좋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이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건강입니다. 지속 가능성입니다. 타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신을 돌보는 것. 이게 자기 사랑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게 건강한 삶입니다. 이기심과 혼동하지 마세요. 정주영처럼 사세요. 자신의 꿈을 추구하되 원칙을 지키세요. 자신을 돌보되 타인을 존중하세요.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12번째 진실입니다. 자녀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삶을 배웁니다. 공부해.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은 TV만 봅니다. 꿈을 가져.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은 꿈 없이 삽니다. 당당하게 살아.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은 눈치만 봅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자녀는 어느 쪽을 배울까요? 당연히 행동입니다. 자녀는 당신이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는 방식을 흡수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 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 봅니다. 어떤 태도로 사는지 봅니다. 이게 진짜 교육입니다. 희생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무엇을 배울까요? 어른이 되면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 부모가 되면 행복을 미뤄야 한다는 것. 가족을 위해서는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것. 이게 대물림됩니다. 정주영의 자녀들이 도전 정신을 가진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가 평생 도전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도전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직접 보여줬습니다. 60대에도 70대에도 80대에도 새로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주영이 70대의 북한 방문을 결심했을 때를 보세요. 모두가 만류했습니다. 위험해요. 나이도 많은데 이제 쉬세요. 손주나 보세요. 하지만 그는 갔습니다. 솥대를 몰고 휴전선을 넘었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에 물꼬를 텄습니다. 자녀들이 배운 게 뭡니까? 나이는 한계가 아니라는 것. 불가능은 없다는 것. 안전만 추구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 도전해야 산다는 것. 이게 진짜 유산입니다. 한 손자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불가능을 모르는 분이었어요. 80대에도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도전히 두렵지 않게 됐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걸 배웠어요. 만약 정주영이 60세에 은퇴해서 집에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손주 돌보고 TV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면 자녀들은 뭘 배웠을까요? 나이 들면 포기하는 거구나. 은퇴하면 할 일이 없구나. 늙으면 쓸모 없어지는 거구나. 하지만 정주영은 정반대를 보여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꿈꿨습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더 담대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죽지 않았습니다. 90세에도 살아있었습니다. 한 아버지를 압니다. 매일 자녀에게 말했습니다. 책 읽어. 공부해. 하지만 정작 자신은 퇴근하면 핸드폰만 봤습니다. SNS를 스크롤하고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했습니다. 책 10년 넘게 안 읽었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왜 안 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하지만 자녀는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안 하잖아요. 아빠는 맨날 핸드폰만 보잖아요. 왜 저한테만 그래요? 아버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어른이니까 다르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누가 믿겠습니까? 다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늘 말했습니다. 내 꿈을 찾아. 하고 싶은 거 해. 하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 꿈이 없었습니다. 집안일만 했습니다. 취미도 없고 관심사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딸이 커서 물었습니다. 엄마는 꿈이 뭐예요?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잘 되는 게 내 꿈이야. 딸이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자신의 꿈은요?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없었습니다. 딸이 배운 게 뭡니까? 여자는 자기 꿈이 없어도 된다는 것. 엄마가 되면 자신을 포기하는 게 정상이라는 것. 나중에 딸도 똑같이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자신을 잃었습니다. 대물림 됐습니다. 종이를 꺼내세요. 자녀에게 바라는 모습을 적어보세요. 도전적인 사람, 행복한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 뭐든 적으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물으세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도전적인 사람이 되길 바라는데 당신은 안전만 추구합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데 당신은 불평만 합니까?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데 당신은 눈치만 봅니까? 아니라면 당신부터 변해야 합니다. 자녀는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당신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압니다. 당신이 정말 그렇게 사는지 봅니다. 말로만 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부터 자녀에게 바라는 모습으로 당신이 먼저 사세요. 자녀에게 책 읽으라고 하기 전에 당신이 책을 읽으세요. 꿈을 가지라고 하기 전에 당신이 꿈을 추구하세요. 도전하라고 하기 전에 당신이 도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당신의 태도가 최고의 유산입니다. 정주영처럼 사세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세요. 그게 진짜 부모입니다. 13번째 진실입니다. 희생을 멈추면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연결된 느낌이 없습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있어도 형식적입니다. 오늘 뭐 했어? 괜찮아. 밥 먹었어? 응. 이게 전부입니다. 깊은 대화는 없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무겁습니다. 가족을 만나는 게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그냥 해야 하니까 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나? 이런 의심이 듭니다.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함께 있는 건가? 희생 기반 관계는 거래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뭔가를 줘야 해. 보이지 않는 장부가 있습니다. 계속 계산합니다. 내가 더 많이 줬어. 넌 덜 줬어. 이게 친밀감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거래입니다. 진짜 친밀감이 없습니다. 서로를 진짜로 모릅니다. 역할만 압니다. 엄마, 아빠, 아들, 딸. 하지만 그 역할 뒤에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꿈꾸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자신을 회복하면 관계도 진짜가 됩니다. 처음엔 저항과 혼란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변했어? 왜 예전처럼 안 해줘?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지나면 더 깊고 진실한 관계로 발전합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20년간 자신을 지우고 살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가족은 그녀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밥이 나오는 게 당연했습니다. 빨래가 되어 있는 게 당연했습니다. 집이 깨끗한 게 당연했습니다. 그녀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도자기 수업을 갔습니다. 가족은 불평했습니다. 수요일 저녁은 누가 차려? 왜 갑자기 이래? 집안일은?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수요일 저녁은 각자 해결해. 나는 도자기 수업 갈 거야. 가족은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단호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처음 몇 주는 힘들었습니다. 가족의 불평을 듣는 게 괴로웠습니다. 죄책감도 컸습니다. 내가 나쁜 엄마인가? 하지만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저녁을 차렸습니다. 서툴렀지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투덜거렸지만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수요일은 엄마 없는 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화가 생겼습니다. 수요일 저녁 그녀가 돌아오면 가족이 물었습니다. 오늘 수업 어땠어요? 무엇을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삶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도 변했습니다. 도자기 수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 만난 친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작품 계획을 말했습니다. 눈빛이 빛났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가족은 처음으로 봤습니다. 역할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엄마를.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달라 보여. 행복해 보여. 예전보다 좋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웃는 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가족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연결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억눌린 분노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라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았으니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 충만함에서 진짜 사랑이 흘렀습니다. 가족도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엄마한테 빚진 느낌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삶을 사니까 아이들도 자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죄책감 없이 서로 의존하지 않고 연결됐습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당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진짜 친밀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역할만 하고 있습니까? 의무감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습니까? 희생을 멈추세요. 자신을 되찾으세요. 처음엔 관계가 흔들릴 겁니다. 가족이 저항할 겁니다. 익숙한 패턴이 깨지니까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나면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계산하지 않는 관계, 빚을 지우지 않는 관계, 역할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나는 관계,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함께하는 관계. 이게 진짜입니다. 시작하세요. 오늘 작은 변화 하나, 자신을 위한 시간 하나, 당신의 관심사 하나, 당신의 꿈 하나. 이게 관계를 살립니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자신을 되찾을 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14번째 진실입니다. 진짜 유산은 희생이 아니라 영감입니다. 자기 희생이 남기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당신은 평생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자녀가 어른이 됐습니다. 그들이 배운 게 뭡니까? 희생입니다. 자신도 부모가 되면 똑같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딸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그녀도 자신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왜? 엄마를 봤으니까요. 엄마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이게 사랑이라고 배웠으니까요. 대물림됩니다. 3대, 4대 계속 이어집니다. 자녀들은 죄책감에 짓눌립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 그렇게 희생했는데 나는 뭐 하는 거지? 나도 희생해야 하는 거 아닌가? 행복해지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즐기면 미안합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납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 패턴도 반복됩니다. 희생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패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말하는 패턴. 죄책감으로 통제하는 패턴. 자녀들도 똑같이 합니다. 배운 대로 합니다.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 희생이 남기는 유산입니다. 죄책감, 희생의 대물림, 건강하지 못한 관계. 이것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이제 정주영이 남긴 것을 보겠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희생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0대에도, 70대에도, 80대에도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배운 게 뭡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도전은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너도 내 인생을 살아라는 것. 이게 진짜 유산입니다. 정주영의 손자 중 한 명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큰 빚을 졌습니다. 주변에서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할아버지를 봤으니까요. 할아버지도 여러 번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났으니까요. 그는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불가능은 없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게 영감의 유산입니다. 희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습, 포기가 아니라 도전하는 모습, 죄책감이 아니라 자유. 이것이 세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정주영의 자녀들은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아버지 이름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성공을 이뤘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내 힘으로 해라. 의존하지 마라. 네 가능성을 펼쳐라. 이 메시지가 손주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증손주들에게도 이어질 겁니다. 정주영 가문의 DNA가 됐습니다. 도전, 독립, 가능성. 이게 진짜 유산입니다. 돈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희생의 대물림입니까? 아니면 영감의 유산입니까? 죄책감에 짓눌린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자유롭고 도전적인 자녀들입니까? 선택하세요. 지금, 오늘부터 다르게 사세요. 자신의 꿈을 추구하세요. 포기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세요.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게 당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한 어머니가 50대의 대학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젊었을 때 학비가 없어서 포기했던 공부였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에 이상하게 봤습니다. 엄마가 왜 공부해? 나이도 있는데.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했습니다. 매일 도서관에 갔습니다. 과제를 했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4년 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딸이 울었습니다.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모습이 저한테 용기를 줘요. 저도 포기했던 꿈이 있었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를 보니까 늦은 게 없더라고요. 저도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이게 영감의 힘입니다. 희생은 죄책감을 남깁니다. 하지만 도전은 용기를 남깁니다. 당신이 사는 모습이 자녀에게 허락이 됩니다. 너도 해도 돼. 너도 꿈꿔도 돼. 너도 네 인생을 살아도 돼. 세대를 넘어서는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자신을 되찾으면 자녀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손주도 자유롭게 살 겁니다. 증손주도 도전할 겁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 세대를 바꿉니다. 반대로 당신이 계속 희생하면 자녀도 희생합니다. 손주도 희생합니다. 불행이 대물림됩니다. 죄책감이 유산이 됩니다. 이것을 끊으세요. 당신부터. 오늘 결심하세요. 나는 희생이 아니라 영감의 유산을 남기겠다고. 나는 죄책감이 아니라 자유를 물려주겠다고. 나는 포기가 아니라 도전을 보여주겠다고. 메모장에 적으세요. 매일 읽으세요. 당신이 살아있는 모습, 그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정주영처럼 90세까지 도전하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당신의 자녀와 손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15번째이자 마지막 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 당신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빈 컵으로는 아무도 채울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이 배운 헌신의 의미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회가 심어준 희생의 신화는 당신을 파괴하는 레시피였습니다. 자신을 잃으면 줄 것도 없어집니다. 둘째,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주영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펼쳤고 그 결과가 가족에게도 더 큰 선물이 됐습니다. 셋째, 희생은 공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희생은 사실 거래이고 죄책감이라는 무기를 만듭니다. 진짜 사랑은 대가 없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넷째, 정체성을 잃으면 영감을 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당신의 희생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배웁니다. 당신이 살아있어야 가르칠 것도 있습니다. 다섯째, 고통으로 정체성을 만들지 마세요. 순교자 콤플렉스는 중독입니다. 행복으로 정체성을 만드세요. 고통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자신을 정의하세요. 여섯째, 경계선 없는 사랑은 침범입니다. 건강한 사랑에는 명확한 경계가 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얘도 의미가 있습니다. 일곱째, 당신이 먼저 충만해야 합니다. 자신의 컵을 채워야 다른 사람도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여덟째, 희생을 무기로 사용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라는 말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되 타인에게 빚을 지우지 마세요. 아홉째, 가족을 의존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독립성을 키워줍니다. 당신 없이도 잘 사는 가족, 이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열째, 꿈을 포기하면 영혼이 죽습니다. 포기한 꿈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서 썩어갑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건 없습니다. 11째, 이기심과 자기 사랑을 구분하세요.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타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신을 채우는 것, 이게 건강입니다. 12째, 자녀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삶을 배웁니다. 당신의 선택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13째, 희생을 멈추면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역할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나는 관계,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함께하는 관계. 14째, 진짜 유산은 희생이 아니라 영감입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자유를, 포기가 아니라 도전을, 이것을 물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희생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충만해야 할 존재입니다. 행복해야 할 존재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자신을 위해 1시간을 선물하세요. 단 1시간. 가족 일정 없이, 의무 없이, 순수하게 당신만을 위한 시간. 그 시간에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오래 미뤄둔 그것을 다시 시작해보세요. 그림이든, 운동이든, 독서든, 음악이든, 10년 전에 포기한 그것, 20년 전에 잊어버린 그것, 지금 꺼내세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무시하세요. 변화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서 산책하기, 이번 주 한번 친구 만나기, 관심 있던 수업 알아보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입니다. 죄책감이 올라올 겁니다. 가족이 불평할 겁니다. 주변에서 이기적이라고 할 겁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가족을 위한 겁니다. 비행기 산소 마스크를 기억하세요. 정주영처럼 사세요. 90세까지 꿈을 꾸세요. 자신의 길을 가되 타인을 존중하세요. 자신을 지키되 가족을 사랑하세요. 이 둘은 양립 가능합니다. 아니, 이 둘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당신의 행복은 이기심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당신이 충만해야 가족도 충만합니다. 당신이 살아있어야 가족도 삽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을 되찾으세요. 미루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오늘이 첫날입니다. 당신은 희생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꿈꾸는 사람입니다.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세요. 자기 희생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이 충만할 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주영이 보여준 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시작하세요, 지금. 당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